한국인들은 독도를 방문하면서 3번 운다. 한국에서 독도는 민족 자존심의 전초기지. 한국 매체도 아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프랑스 르 피가로에 등장한 독도 관련 기사들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독도를 방문하면서 3번 운다는 문장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 유력 매체에 독도라고 명기된 기사가 실리자 한때 일본이 발칵 뒤집혔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도를 방문한 12명의 외신 기자들은 각각 다른 시선으로 독도를 취재한 후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태평양의 한 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르 피가로의 세바스티앙 팔레티 기자는 한국인들은 독도를 방문하면서 3번 운다. 배멀미에 울고 독도 땅을 밟으며 감동에 울고 그리고 떠나며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것 같아 울게 된다는 이 지역의 속담을 인용했는데요. 독도 방문객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심을 표출하는 모습들도 사진으로 소개됐죠. 그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독도를 향한 마음가짐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있기까지 일본인 대다수가 독도의 존재 자체도 모르던 반면에 한국에서는 독도 사진이 지하철역 곳곳에 붙어있고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병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상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사 문제는 일제의 혹독한 식민 지배와 일본군에서 성적인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위안부 문제라며 일본의 만행을 짚어낸 팔레티 기자. 그는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독도전쟁은 이제 시작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르 피가로뿐만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예 독도 관련 이슈를 일면 탑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코 한란 기자는 독도는 한국에서 민족 자존심의 전초기지라며 독도에 있는 국기 개양대와 우체통 사진을 찍어갔는데요. 한글로 소재지를 표시하고 있는 우체통이 독도가 한국의 관할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전했죠. 독도에는 2명의 어부 부부와 45명의 한국 경찰이 살고 있으며 이 작은 섬에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 살고 있음에도 한국의 3대 통신사가 모두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일본이 1905년 러시아와의 전쟁 기지로 독도를 강제 병합했다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CNN은 독도 경비대와 인터뷰를 진행해 생생함을 더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독도 경비대 경감은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 이곳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속을 후련하게 만들었죠. 독도에서 살고 있는 김성도 씨는 고립된 섬에 사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헨콕 기자의 질문에 내가 이곳에서의 삶을 선택했으니 불만이 있을 수 없다.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기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물고기 천지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독도 관광을 온 미국 교포의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케빈 김 씨는 나는 미국 시민이지만 혈통으로는 한국인이다. 이곳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그건 말도 안 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소감을 밝히며 해외 동포들 또한 독도 문제에 진심인 것을 보여줬는데요. 헨콕 기자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며 독도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풍부한 어장과 해양 자원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검은 속내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처럼 외신 기자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한 후 외신 보도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재팬시와 다케시마로 표기되던 일이 잦았던 동해와 독도의 명칭이 바르게 표기되기 시작한 건데요. 예를 들어 CNN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소식을 보도했을 때 자막과 지도에 명백하게 독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해당 이슈를 보도한 기자는 독도를 방문했던 기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독도 기사를 인상 깊게 본 기자들이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낸 사례였습니다. 또한 BBC에서도 독도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면 맨 첫 페이지에 독도라는 명칭이 먼저 명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CNN에 해당 건의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맞게 표기되어 있던 독도 옆에 다케시마가 같이 적혀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도 최초에는 동해로 표기됐다가 후속 보도에서 다시 일본해로 함께 표기되는 등 자꾸 반복됐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왜 발생한 걸까요? 바로 일본인들 때문입니다.
해당 방송을 본 일본인들은 격렬하게 분노하며 CNN의 홈페이지를 비롯해 트위터 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제대로 조사를 하고 보도하는 거냐? 미국 방송 주제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 다케시마 명칭 표기를 제대로 해라. 한국에서 돈을 받은 거냐? 등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독도를 방문한 외신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며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등의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해외 미디어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며 여론을 몰아갔죠. 일본인들의 강력한 항의가 빗발치다 보니 방송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동시에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독도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이 들이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중심으로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51년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 대일 강화 조약이 정식 명칭입니다. 당시 연합국의 분위기는 1894년 이후 일본이 새로 획득한 영토는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45년 패망한 일본의 영토를 정할 때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죠. 1950년 연합국이 강화조약의 사전 준비로 마련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대한민국에 넘겨줘야 하는 섬에 독도가 명백하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 주변의 수역에서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생활고에 봉착한 일본 어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다급해졌고요. 1947년 일본 외무성은 일본 본토에 인접한 소도서라는 거짓 책자를 만들어 독도가 원래 일본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포함시키기 위해 문서 위조는 물론 미국에 엄청난 로비를 하는 등 온갖 비열한 짓을 합니다. 이 때문에 1951년 맺어진 대일 강화조약은 2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일 양국이 독도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자 미국이 아예 독도를 조약에서 빼버린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일 강화조약 체결을 한 달 앞둔 1951년 8월 미국 국무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내온 회신이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위 덩어리는 한국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네마현 오키섬 관할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서신이었는데요.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이 아닌 고작 서신이었기 때문에 국제법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내세워 독도가 일본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향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버젓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해괴한 주장이 실린 사회과 교과서가 일본 중학교에 배포되었다고 하죠. 4학년에서 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교과서를 활용한 일본의 역사 왜곡은 2015년, 2011년 대비 3배나 급증했으며 최근에는 교과서 17종 중 14종, 즉 전체 중 82%에 이르는 교과서에 독도 문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자국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독도 이슈를 알리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고 전 세계에서 이를 알아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일본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번역해 읽어드리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메이드 인 재팬은 많은 분야에서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이제는 해외에서 일본 가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 브랜드가 한 시대를 풍미한 가전 분야에서는 중국의 하이얼이나 그리, 한국의 LG나 삼성이 세계의 주역으로 손꼽힌다. 스마트 스피커로 대표되는 스마트 가전의 분야에서는 앞서 설명한 브랜드와 함께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샤오미 등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 명의 소비자로서 해외에 나갔을 때 주위를 의식하고 둘러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메이드 인 재팬의 존재는 희미해져 있는 상황이다.
호텔의 객실에서도 지인의 집에서도 가전 매장에서도 안타깝게도 일본의 가전 메이커의 모습은 이제 거의 볼 수 없다. 싸고 고품질이라 평가받던 일본 제품의 명성은 지금은 완전히 중국이나 한국, 미국의 것이 되어 있다. 또한 일본 제품은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 비싼 편, 과잉 품질로 비난받기까지 한다. 주된 페이는 일본의 제품 제조 방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변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다. 이 기사의 하단에는 일본인들의 댓글이 잔뜩 달렸습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을 붙여 팔려고 했지만 센스 없는 디자인에 이상한 색상만 내서 망해버렸지. 비싼 데다 촌스러운 그게 바로 일본 가전. 일본 가전은 어이없이 비싼 데다 성능도 안 좋다. 국내밖에 보지 못한 경영자가 무능한 거. 어쨌든 비싸. 지금 세계는 품질보다 낮은 가격이 더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필요한 기능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빠져있어. 일본은 아직도 소프트웨어를 경시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이기는 건 무리. 비싸서 못 사고 내용물은 중국 스파이웨어. 아직까지 삼성보다 일본 메이커가 더 기술력이 높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놀라. 한국산이 제일과 같은 내용의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평소에 어떤 이슈든 한국과 비교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던 일본인들이 이 기사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한국 가전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걸까요? 실제로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시장 조사기관 닐슨이 집계한 아시아 1000대 브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태 지역 주요 국가 14개국을 중심으로 조사한 이 설문조사는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온 한국 기업은 역시 삼성과 LG입니다. 우선 삼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4개국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TV와 청소 가전, 스마트홈 기술 부문에서 1위에 올랐으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태블릿에서는 애플에 뒤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14개국 중 11개국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호도 1, 2위를 다툰 삼성이 일본에서는 43위에 그쳤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사 결과가 매출이나 판매량에 맞춰진 것이 아닌 선호도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삼성과 LG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로 정리가 되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자국 제품만 선호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특히 가전 시장에서 브랜드 호불호에 따른 매출 격차는 더욱 극심하고요. 시장 점유가 까다로워 해외 가전 업체들에는 일본 시장은 외산 가전제품의 무덤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일본산이 최고로 여겨지던 시절을 기억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강세가 못마땅한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은 싫어 라고 대답한 일본인들의 태도와 달리 일본 내에서 가전제품의 브랜드 점유율을 살펴보면 묘한 점이 눈에 띕니다. 도쿄 아키하바라에 있는 한 매장에서 일본인들이 TV를 구매하기 위해 이곳저곳 둘러봅니다.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일본 브랜드 매장을 둘러본 한 커플은 LG와 삼성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데요. 여러 매장을 맴돌며 한참 고민하던 커플은 LG의 올레드 TV를 선택합니다. 이 커플이 특이한 일본인들이냐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일본에서 LG의 올레드 TV 시장 점유율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의 자부심이었던 소니와 파나소닉보다는 낮긴 하지만 2020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위로 1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브랜드 후나이, 도시바보다 높을 뿐더러 시장에서 LG 제품을 찾는 일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승세는 올레드 TV뿐만이 아니라 다른 TV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 기업 LG의 강세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가전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고배를 마시고 철수했으며 글로벌 TV 시장 1위 기업인 삼성마저도 2007년 TV를 포함한 가전 사업을 일본에서 접었으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혐한 기류가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한국 기업의 선전은 놀라울 따름인데요. LG전자 올레드 TV의 작년 일본 매출 규모는 2016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의 성공에는 뛰어난 기술력과 일본 현지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제품 등 타사와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거실이 좁은 편인 일본 가옥 구조에 맞춰 48형 OLED TV를 선보였는데 전 세계에서 판매된 48형 OLED TV 가운데 21.5%는 일본에서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LG의 성공에 깜짝 놀란 소니와 파나소닉은 뒤늦게 OLED TV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파워로 시장 점유율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언제 순위를 추월당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OLED TV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전자의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한데요. 일본에서 OLED TV 외에 강세를 보이는 또 다른 한국 가전은 바로 스타일러입니다. 사실 스타일러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 판매가 많이 늘어난 품목 중 하나인데요. 작년 대비 올해 판매량만 해도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데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친 스타일러에는 세탁기의 스팀 기술, 냉장고의 온도 관리 기술, 에어컨의 기류 제어 기술 등과 같은 가전의 핵심 기술이 총 집약되어 있는데요. 제품 개발에만 9년이 걸렸으며 의류 관리기인 스타일러를 최초로 개발한 LG전자가 붙인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죠. 2011년에 처음 시장에 나왔지만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비운의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로부터 10여 년 후 스타일러는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 스타일러가 이토록 인기인 이유는 바로 일본 특유의 기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계절성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도쿄, 치바 등 수도권 인구의 절반인 2,100만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일본은 여름과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 의류가 쉽게 눅눅해져 세탁 횟수가 잦은데 이런 일본 기후의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일 뿐만 아니라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일본에서 판매한 스타일러는 2017년 대비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가정집은 물론이고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도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헨나 호텔의 경우 700여 객실에 스타일러를 들여놨는데 스타일러가 있는 방을 찾아 예약하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죠. 일본에서 인기인 한국 기업의 제품을 살펴보니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기존의 시장에 없던 혁신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낸 한국 기업 특유의 철학이 엿보입니다. 이런 도전 정신은 일본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일본 기업의 제품을 사려 했지만 제품 자체가 없어서 혹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기업의 제품이 뛰어나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인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 전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입니다. 좌식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방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누워있는 모습이 다소 신기해 보이는데요. 이들은 다름 아닌 평창 올림픽에 참가했던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당시 평창의 추위가 무시무시하다는 소문에 선수들은 물론 취재진까지 방한복을 바리바리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발바닥에 느껴지는 후끈후끈하게 열기에 외국인 선수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난생 처음 온도의 위력을 알게 된 그들은 방바닥에 누워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며 멜팅 치즈가 된 기분, 오븐 속 스테이크 체험이라고 덧붙였고 온도의 위대함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려졌는데요. 호주 스켈레톤 팀의 코치인 캐나다인 로버트 더만은 올림픽 기간 동안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서 온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모든 곳의 바닥이 난방이 되는데 바닥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좀 푹신하고 밀도가 있는 느낌입니다. 라고요. 이처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한국의 생활 문화와 가옥 구조에 흥미를 보이며 그 지혜에 감탄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한옥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특징이 온돌이라면 일본 가옥의 특징은 다타미입니다. 다타미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방바닥 재료인데요. 전통 가옥의 경우 현관, 복도, 부엌 바닥까지 전부 다타미로 돼 있죠. 다타미는 고온다습한 일본의 기후에 적합한데
습한 여름에는 천천히 수분을 흡수했다가 실내가 건조해지면 다시 수분을 방출해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또한 두께가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방음 효과도 있죠. 그렇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습기를 머금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진드기 같은 벌레도 생겨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타미 전용 살충제를 써야 합니다. 또한 다타미 바닥은 난방이 불가능해 겨울철에 무척 추울 뿐더러 별도의 난방 장치가 필요해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는데요. 오래전 미국에서는 일본풍 인테리어 소품과 스시와 같은 식문화가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 빠진 일부 미국 상류층들은 아예 주택을 일본풍으로 개조하고 방에 다타미를 깔기까지 했는데요. 몇 년 후 이들은 대규모의 바닥 리모델링을 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었죠. 오늘날 일본 내에서조차 전통 가옥 구조를 유지하는 곳은 일부 관광 명소나 료칸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일본 전통 가옥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전통 가옥은 놀라울 정도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에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조지아주 엘리제이시에서 미국인들의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든 일이 발생했는데요. 조지아에 미국 최초로 한옥타운이 생긴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제이시는 애틀란타 한인타운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산림 휴양 도시이자 사과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무려 60여 채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전북대학교는 미국 최초의 한옥타운을 표방하는 만큼 설계 또한 전통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건축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시범 건축할 한옥은 산림집으로 평면은 디귿자, 팔짝지붕의 겹쳐마 양식이며 장대석 기단을 설치하는 등 전통 한옥 양식 그대로입니다. 다만 내부는 미국인 생활 방식을 고려해 입식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한옥에 매료된 미국인들과 현지 교민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홍보도 하기 전인데 말이죠. 또한 건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한옥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뼈대를 제작한 뒤 선박으로 운반해 미국에서 조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한옥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활약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대는 이번 조지아주 한옥타운 외에도 알제리와 베트남에도 한옥을 수출한 바 있는데요. 12년 동안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한옥에 대해 발표하고 미국과 일본, 프랑스, 그리스, 불가리아 등에서 한옥 전시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한옥 홍보대사로 손꼽힙니다. 특히 국내의 한옥 건축 장인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전북대의 전문 교육은 의미가 깊은데요. 우리 한옥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옥 장인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게 절실하기 때문이죠. 궁궐 수리는 물론 평당 5천만 원 넘게 들인 대기업 회장의 한옥까지 지어본 정태도 한옥 건축 명장은 한옥을 짓는데 총 12가지 공정이 필요한데 모든 영역에 젊은 기술자가 부족하다며 인재 육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잘 지은 한옥은 처마 끝에 달린 추녀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껏 제대로 지은 한옥이라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발한다는 것이죠. 한옥의 위상이 더욱 높아져 한옥 장인이 되고자 꿈꾸는 젊은이들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전북대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진행되면 추후 라스베이거스 진출까지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몇 년 내 미국 곳곳에 한옥 마을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한옥 열풍은 더욱 뜨겁습니다. 카페, 음식점에 이어 한옥 갤러리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호텔 신라는 전통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많은 수의 일반 주택도 한옥으로 탈바꿈 중인데요. 한옥은 춥고 어둡고 불편하다는 몇 년 전의 인식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건축물보다 따뜻하고 밝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한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한 건축가는 한옥을 마음이 넓어야 지을 수 있는 대인의 건축물이라 정의 내렸습니다. 집은 작게, 마당은 넓게, 방은 작게, 문은 크게, 그리고 담을 낮춰 자연을 끌어오는 위대한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전통 가옥 중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한옥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그 어떤 전통 가옥보다 따뜻한 데다 밝습니다. 온돌이 있는 한옥은 보일러가 발명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온돌은 온기 보존과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난방법으로 난방 공간과 불을 때는 공간이 분리돼 쾌적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죠. 또한 창호지로 덧댄 창문과 문 덕분에 빛이 투과돼 채광이 뛰어나며 공기 순환도 용이합니다. 창호만 열어도 사방에서 빛이 쏟아지고 바람길이 생기거든요. 서양의 닫힌 구조가 아닌 소통하는 열린 형태의 집. 자연 소재를 이용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포근한 집이 바로 한옥입니다. 특히 한옥이 손이 많이 가고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한옥만큼 좋은 집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 불편한 요소들은 현대식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고요. 흙과 돌, 나무,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못이나 쇠로 만든 연결 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집을 짓는 한옥은 친환경적인 집입니다. 집안의 높이와 석가래의 각도와 길이까지 철저히 계산해 지은 과학적인 구조를 갖췄고요. 서울에서 36년 동안 한옥에서 살았다는 미국인 바돌로뮤 씨는 태풍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고 주변 집들이 빗물에 잠길 때 내부로 흘러 들어오는 빗방울 하나 없을 정도로 한옥은 건재했다고 말했는데요. 한옥은 자연의 길을 고려해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음수 지세에 자리 잡은 데다 빗물이 흐르는 행로를 살펴 내부로 비가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국 건축의 지혜.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건축물 한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